이 과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DBMS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1과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것은 관계형 DBMS예요. RDBMS라고 불리우는 이 관계형 DBMS고요. 그렇기 때문에 SQLD 시험에서도 관계형 DBMS가 중점적으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RDBMS는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요. 이것에 관계를 활용합니다. 또 관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었어요? 기본 키와 외래 키 간의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 관계형 DBMS에는 컬럼 헤더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속성, 컬럼, 필드라는 것들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데이터들, 튜플, 로우, 레코드가 존재를 합니다. 이런 용어들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오라클이나 SQL 서버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 DB에 접근을 할 때는 우리가 Structured Query Language라는 SQL을 활용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표준 언어예요, 언어.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한국어 빼고 가장 많이 배운 언어가 뭐예요? 영어 공부 많이 하셨죠? 그렇죠? 영어 공부 많이 하셨을 텐데, 자, 얘도 언어기 때문에 영어랑 공부할 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단어나 문법을 암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면요, 영어로 된 지문을 한글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요. 한글로 된 지문을 영어로 장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서술형으로 시험을 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냈었어요? 객관식 문제로. 지문을 해석하거나요, 빈칸을 채우거나, 혹은 문법에 오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객관식으로 물어봤었습니다. 자, SQLD 이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런 개념적인 문제들도 있겠지만, 개념적인 문제들 외에도 대부분은 이 SQL 언어를 어떻게 해석할 줄 알고 빈칸을 채울 수 있으며 문법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이 과목에서 시험 문제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는 단어나 문법들을 암기를 해야 되고, 처음에는 간단한 단어, 문법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어려운 단어, 그리고 더 어려운 단어, 그리고 더 어려운 문법, 복잡한 문법, 이런 것들까지 차근차근 아래서부터 위로 바텀업 단계로 쌓아나가는 형태로 공부를 하게 되고, 이런 단어나 문법을 암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려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약 강의에서 이 과목에 관련해서는 이런 단어나 문법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다 설명을 해드릴 건데,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활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른다면은 시험장에서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다들 활용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단어나 문법을 암기를 하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에서 기출문제나 기출보건문제 이런 것들을 풀어보시고, 혹은 SQL 문을 직접 실습으로 작성을 해보시거나 이렇게 한다면 훨씬 더 시험을 보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단어 문법부터 우리가 암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SQL은요,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고 각각의 기본적인 문법들이 있습니다. 이 문법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 암기를 해야 되고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할 건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다음 중 데이터 정의어가 아닌 것은, 뭐 조작어가 아닌 것은,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반드시 암기를 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로 볼 문법은 셀렉트 문입니다. 셀렉트 문은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조회할 때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명령어고, 여러분들이 SQL문을 사용한다 하면은 99%는 셀렉트문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니까. 그런데 이 셀렉트문은요, 해석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 이 해석하는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두셔야 시험 문제에 당연히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셀렉트문을 만났을 때 시험장에서 해석하는 순서대로 해석을 해야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프롬절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웨얼절 해석하고, 그룹바이절 해석하고, 해빙절 해석하고, 그 다음 셀렉트절 해석하고, 올더바이절 해석하면 되는데 순서는요. FWGHSO. 그래서 FW가 축구로 치면은 forward, 공격수죠. 그래서 공격수가 했어 라고 외우셔도 되고, 저는 이렇게 외우는데, 자, 이거 외우는 방법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 보면은 외우는 방법 다 천차만별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순서는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 물론 문법은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우리가 시험을 볼 때 해석은 이 순서대로 하면 안 되고 이 1, 2, 3, 4, 5, 6 순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석하는 순서는 알았으니까 한번 해석해 볼게요.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해석하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몇 번만 해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어기 때문에 순서가 있고 규칙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F 먼저 해석하고 W 해석하고 그 다음에 G, H, S, O 순으로 해석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F 먼저 해석해야 되니까 from 학생 먼저 해석하면 돼요. 자, 학생 테이블에서 가져온대요. 가져와서 셀렉트로 조회를 하래. 뭘 조회해? 전체 다. 별이라고 하면은 전체 데이터를 조회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전체 데이터 조회해라. 하고서 이 문장을 실행을 하면 전체 데이터가 튀어나오겠죠. 근데 나는 전체 데이터를 원하지 않아. 학생 테이블로부터 이름과 나이만 가져오고 싶어. 라고 하면은 요 이름과 나이만 해서 쭉 튀어나오겠죠. 실행 결과가 튀어나올 겁니다. 근데 홍길동도 20살이고 105번의 홍길동도 20살이야. 자, 이름과 나이가 똑같은 애가 있네. 그래서 나는 distinct라는 문장을 여기에 쓰면은 중복을 제거하고 얘는 없어지고 얘 하나만 튀어나오게 할 수 있겠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도 한번 해석해 봅시다. 우선 F부터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학생 테이블로부터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W 해석한다고 그랬죠. 자, 근데 나이가 20살보다 많은 애를 자, GH는 없으니까 넘기고 셀렉트 가져오는데 뭘 가져와? 이름과 나이로 가져와. 그럼 20살보다 많은 애는요? 이순신과 장보고네요. 근데 뭘 가져와? 이름과 나이만 가져와.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건에 맞는 데이터. 자, 우리 외월절 공부 안 했지만 순차적으로 해석하면은 충분히 해석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봐볼게요. 학생이라는 테이블에서 학번이 101인 애를 가져올 거야. 근데 어떻게 조회를 할 거야? 학번과 이름을 조회할 건데 학번은 id라고 내가 별칭을 매길 거야. as를 활용해서. 그러면 학번과 이름을 조회해서 튀어나오면 되는데 학번은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id라고 그랬죠. 그래서 id로 별명이 붙어서 튀어나오게 할 거야. 라고 해석을 하실 줄 알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as는요, 생략해도 돼요. 그냥 학번 띄고 id라고 적어도 상관없고요. 요 학생, 테이블, 얘도 별칭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도 저희가 계속 볼 거고. 웨얼절은요, 셀렉트문보다 먼저 수행이 돼요. 즉, 요 웨얼절은요, 셀렉트문보다 먼저 수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 웨얼절이 시행이 됐을 때는 학번에 별명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셀렉트가 마지막에 실행되니까. 그래서 여기 학번 대신에 id라고 적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셀렉트문에 정해진 별칭은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문법 오류로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문자열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문자열을 연결할 건데 멤버라는 테이블에서 자, 성과 이름을 연결해라는 문법은 바 2개를 쓰는 거고요. 근데 별명을 붙일 거야. 무슨 별명? 전체 이름이라는 별명을 붙일 거야. 그럼 성과 이름을 합치는데 전체 이름으로 붙입니다. 이것은 오라클에서 활용되는 기법이고요. SQL 서버에서는요, 플러스가 활용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때요? 가장 기본적인 문법을 하긴 했지만 문법이 점점 붙고 붙어서 우리가 그룹 바이도 배우고 해빙도 배우고 올더 바이도 배워서 점점 문장이 길고 복잡해져도 이 순서대로 한 땀 한 땀 천천히 해석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해석하실 수 있고 시험 문제 충분히 다 맞히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법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는데 천천히 한 땀 한 땀 확인해 가면서 해석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함수라는 게 있는데 함수는요, 학창 시절에도 배웠겠지만 이런 박스가 있으면 여기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애가 있으면 여기서 뭔가 지지고 볶고 해서 아웃풋으로 튀어나오는 게 함수죠. 근데 요 인풋이 한 개인 애는요 단일의 함수고요, 요 인풋이 여러 개가 들어가면 다중행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라클에서는 더미 테이블인 듀얼이라는 테이블이 주어져요. 내가 테이블을 특별히 만들지 않아도 듀얼이란 테이블을 활용해서 이 함수들을 테스트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이나 자료에는 이 듀얼 테이블을 활용해서 많이들 표현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 요약 자료에는 딱히 듀얼 테이블은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함수들이 있는데요. 이 함수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차피 하나하나 설명을 해봤자 읽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 이 중에 몇 가지만 설명드릴 것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스트링이라는 애는요, 시작 위치, 요 시작 위치에서 문자열의 길인 만큼 반환을 합니다. 즉, 일부 문자열만 반환을 하는 함수인데요. 자, 하이 데이비드라는 문자열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작 위치는요, 첫 번째요. 첫 번째는 h죠. 그리고 두 개, 길이 두 개만큼 반환을 해라. 그러면은 hi 두 개 반환을 하니까 하이가 튀어나와요. 자, 마이너스 5가 들어갔다는 거는요, 앞에서는 플러스가 되고 뒤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럼 요 소문자 d가 마이너스 1이 되고 i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러면 대문자 d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5부터 해서 문자열의 길이만큼 반환을 해야 되는데 문자열의 길이가 지금 없어요. 그쵸? 안 주어졌다는 것은 끝까지 반환을 해라 라는 소리가 돼서 자,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트림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왼쪽과 오른쪽에 공백 또는 지정한 문자를 제거합니다. 자, 이렇게 양쪽에 공백이 있는데 삭제 문자열을 안 줬으면요, 공백을 그냥 제거해버려서 공백이 사라집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요 느낌표를 양옆을 제거하라는 거니까 제거해서 와우만 튀어나오게 되죠. 자, 나머지 부분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숫자 함수 봐볼게요. 숫자 함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 네 가지가 시험에 많이 튀어나오니 요 네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라운드는 자릿수 아래에서 반올림을 하고 트렁크는 자릿수 아래를 버립니다. 자, 볼게요. 1은요, 첫째 자리, 소수점 첫째 자리를 의미하거든요. 소수점이요, 소수점. 자, 이 소수점 첫째 자리, 요 1까지만 살리고 나머지에서 반올림을 시켜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무것도 안 적었으면 0이겠죠. 0이니까 요 위치겠죠. 여기서 아래에서 반올림을 해라. 자, 이 부분만 살려라 라는 의미가 되고, 마이너스 1은 그럼 여기가 되겠죠. 여기서 요 위만큼 살려라. 그러니까 15.58을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라 라는 소리입니다. 소점 첫째 자리까지 살리고 나머지는 버려라. 요 아래는 버려버려요. 그럼 15.5가 튀어나오겠죠. 자, 안 적혀 있으면 0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 위만 살려라. 그 다음 마이너스 1이면 요 위까지 살려라 라는 의미가 되고, 플로어나 세일은요, 플로어 3.58, 세일 3.58이 있는데 3.58이 있고 밑에가 3층이고요 위에가 4층입니다. 그럼 3.58층의 플로어, 바닥은요, 플로어라는 뜻이 바닥이라는 뜻이죠. 바닥은 3층이니까 3이 튀어나오고, 세일은 천장이죠. 천장은 4층이죠. 그래서 4가 튀어나온다 라는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날짜 함수가 있는데 시스데이트라는 함수는요, 현재 날짜와 시간을 출력을 해줘요.
자, 그런데 이 날짜 함수는 거의 시험에 출제가 잘 되진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시고요. 변환 함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형태가 숫자형이 있고요. 문자형이 있고 날짜형이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숫자에서 문자로 변경하는 거는요. to차 함수고요. 문자에서 숫자로 변경하는 거는 toNumber 함수입니다. 그리고 문자에서 날짜로 변경하는 것은 toDate 함수고요. 날짜에서 문자로 다시 변경하는 것은 to차 함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부분 한번 봐볼게요. 자, 얘는 문자형이고요. 이 toDate 함수로 쓰면은 얘가 날짜형으로 바뀌는데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날짜형과 문자형은 형식이 같아 보여요. 하지만 컴퓨터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다른 데이터입니다. 얘는 그냥 문자 2025 바 03 바 05라는 문자일 뿐이고요. 얘는 진짜 시간 개념이 컴퓨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요. 날짜가 1이 더해집니다. 근데 이 문자에다가는 플러스 1을 할 수가 없겠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집계 함수인데 집계 함수는 개수를 세거나요. 더하거나 평균을 내거나 최소값을 구하거나 최대값을 구하는 이러한 형태가 있습니다. 자, 또 셀렉트 문이 주어졌는데 차근차근 해석해보면 돼요. 뭐부터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from 임직원부터 해석을 합니다. 그럼 임직원 테이블로 가서 자, 나머지 다 없고 그 다음에 셀렉트가 있으니까 셀렉트를 할 건데 count 별, 지금 전체를 카운트 할 거예요. 이거를 인원수라는 별명을 붙여서 그럼 인원수라는 별명을 붙여서 몇 개요? 5개가 튀어나오고 자, 급여의 합을 구할 거예요. 요 급여의 합을 구할 건데 얘를 별명을 총급여라고 할 거예요. 그럼 총급여를 구하는데 다 더하면 5,800이 나옵니다. 자, 널은 제외 계산이 원칙이에요. 왜? 널은 없는 값이니까. 근데 카운트는 예외예요. 왜? 카운트는 개수를 세는 건데 개수는 존재를 하니까. 자, 이 부분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급여의 평균을 구해서 평균급여라고 할 거고요. 급여의 맥스를 구해서 최고급여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급여의 최소를 구해서 최저급여라고 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해석 크게 어렵지 않고 count, sum, average, mean, max 이거는 단어만 딱 봐도 어떤 함수인지 감이 오잖아요. 집계 함수는 다중행 함수입니다. 다중행 함수는 뭐였어요? 여러 개의 인풋이 들어가서 하나의 아웃풋이 출력됐습니다. 즉 이러한 여러 개의 인풋이 들어가서 하나의 아웃풋들이 출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집계 함수는 다중행 함수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은 널 관련 함수들이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3가지 함수들이 있는데 자, 각각 일일이 제가 살펴볼 건 아닐 것 같고 읽어보면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례들을 딱 보면은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한 가지만 제가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MVL만 좀 봐봅시다. MVL은요, 컬럼 값이 널이면요, 요 대체값으로 표시를 하고 널이 아니면 원래 있던 값으로 표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암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해석만 하면 돼요. 뭐부터 해석해요? from부터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임직원 테이블로 가서 하번 급여 줘야 할 거고요. 그리고 MVL 성과급,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성과급이 널이 아닌 애들은 그대로 출력이 되고요. 널인 애는 0으로 출력을 하면 되겠다. 근데 뭐를 붙여서 별명을 붙이는데 보너스라는 별명을 붙여서 출력을 하겠다. 즉 4번 급여 보너스를 출력해라 라고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널이프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은 케이스문과 디코드 함수가 있습니다. 얘는 분기 처리를 하는 건데요. 한번 봐봅시다. 자, 해석부터 할 건데 어떻게 한다고요? from부터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과목 테이블에서 가져올 건데 과목 코드를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문 한번 봐봅시다. 케이스문을 볼 건데 자, 과목 코드가 201이면요. 수학으로 그리고 과목 코드가 200이면 과학
과목 코드가 203이면 컴퓨터, 그리고 나머지는 교양. 근데 무엇으로 별명을 지었어요? 과목명으로 별명을 지었죠. 자, 201이면요 수학, 200이면 과학, 203이면 컴퓨터, 나머지는요 L즈는 교양으로 해서 과목명으로, 즉 과목 코드와 과목명을 조회해라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과목 코드가 너무 중복되게 웬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위로 올려버리고 그냥 이렇게 써도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기니까 좀 줄여보자. 그래서 디코드라는 함수가 있고요. 이 디코드는 오라클 전용 함수고 얘나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외월절인데요. 우리가 이미 외월절은 대충 공부를 다 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조건에 부합하는 애들을 출력할 때 사용합니다. F 다음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W, 그 다음에 GH, SO 순이라고 했어요. 그럼 먼저 그럼 해석해요. 학생 테이블로 가서 어떻게 조건을 겁니다. 나이가 21살인 애들 쭉 찾아요. 얘랑 이렇게 두 개구나. 근데 GH는 없으니까, 그리고 S 마지막에 이름과 나이 이 중에 이순신, 나이, 장보고 21살 요것만 출력해라 라고 해석하실 줄 알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런 그럼 연산자들을 좀 알아야겠죠. 조건을 걸어야 되니까. 이런 다양한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연산자들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보고 공부를 해보시면 되고, 그 중에 다르다가 시험에 정말 많이 출제가 돼요. 다르다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건 표현도 가능합니다. 뭐 and나 or, in between A and B, not 이런 것들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다 볼 건 아니고 in이나 between A and B가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좀 보면은 나이가 20살, 21살, 22살 중에 하나만 있으면은 다 출력해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20살, 21살, 22살 그러면 이성계만 빼고 다 출력해라 라는 거겠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출력하면 되는 거고, between A and B는요 21살과 22살 사이에 있는 애들 다 출력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살과 22살 사이에 있는 애들, 물론 21살과 22살도 포함이에요. 같다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순신, 장보고, 강감찬이 출력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낫은요 그냥 조건에 미해당한 애들입니다. 자, 홍길도, 이순신, 임꺽전, 장보고, 강감찬이 인 20, 21, 22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낫을 취하면요 이성계가 튀어나오겠죠. 라이크 연산자는 쪼커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카드에서 쪼커 카드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쪼커 카드라는 거는 아무거나 된다라는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김 퍼센트 이렇게 하면요 김으로 시작하는 모든 단어는 다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언더바를 붙이면요 한 개의 문자를 아무거나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언더바 신 하면요 이순신도 될 수 있고 이도신도 될 수 있다. 이런 화이트 카드 문자, 즉 조커를 사용할 때는 라이크 연산자를 사용한다 라는 거고요. 자, 사례 보면은 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쉽게 이해 가능합니다. 자, 다시 순서대로 해석해 봅시다. from부터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라면 테이블에 가서 조건절, where 보는데 like가 있습니다. 즉 조커를 쓸 거예요. 퍼센트 라면 퍼센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라면 앞뒤에 무슨 글자가 오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애들 찾아서 전체 데이터 출력 좀 해줘 라는 거거든요. 자, 라면이란 글자가 들어가고 앞뒤로 다 아무 단어나 들어가도 되는 애들은 뭐 있어요? 틈새 라면. 자, 그리고 0개 이상이기 때문에 뒤에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진라면, 순한맛, 라면 볶기 다 라면 들어가죠. 육개장은 라면이란 단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출력이 되는 거고, 얘는 퍼센트 라면입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라면으로 끝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틈새 라면 하나만 출력이 될 거고, 자, 언더바 라면 퍼센트는요 언더바는 한 개의 글자만 대체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진라면 순한맛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요 한 글자 진 들어가면 되고 뒤에는 아무 글자나 들어와도 되니까 진라면 순한맛 튀어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 언더바 혹은 퍼센테이지가 이러한 와일드카드 조커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진짜 문자열로 쓰고 싶어요. 내가 정말 문자 자체로
쓰고 싶으면은 이런 이스케이프라는 것을 붙여서 얘는 와일드카드가 아니라 문자예요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널 비교 연산자가 있습니다. 널 비교 연산자는 isNull이면요 값이 널인 경우 회원이라는 테이블에서 직업이 널인 애들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죠. 그러면은 몇 개요? 2개네요. 그쵸? 자, isNotNull은요 널이 아닌 애들. 자, 그럼 회원이라는 테이블에서 직업이 널이 아닌 애들을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4개가 튀어나오죠. 자, 여기서 문법상 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널 비교 시에 은널이나 같지 않다 이런 표현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왜 널은요 1과목에서도 했지만 비교 연산이 불가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널 비교 연산자는 할 땐 반드시 isNull이나 isNotNull을 써야 된다 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연산자 우선순위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이 순서대로 우선 해석을 하면 되겠다 라는 것을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해석을 할 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그룹 파일 그리고 해빙절인데요. 그룹 파일은요 그룹화해서 집계함수 결과를 산출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문법이나 문장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례를 중점으로 한번 계속 보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해석하는 습관을 들이시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해석해 볼게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FWG HSO 순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from절부터 먼저 해석해야 되죠. F니까 직원 테이블로 가요. 가서 where절은 없으니까 그룹 바이, 그 다음 그룹 바이죠. where절 없으니까 그룹 바이 해석을 하면 부서로 그룹화하래요. 그럼 부서로 그룹화를 시킵니다. 인사, 개발, 기획 이 3개로 그룹화를 시켜서요 출력을 할 건데 어떻게 출력해요? 부서도 출력하고요 급여의 평균을 출력해요. 근데 평균급여라는 별명을 붙여서 그럼 평균급여로 출력을 하는데 어떻게 그룹화한다고 그랬죠. 인사, 개발, 기획 각각 애들끼리 평균급여를 구해서 출력을 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그룹 바이 절이에요. 즉 그룹화를 하게 된다 라는 거고요. 그룹 바이 절에도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해빙절이거든요. 그룹화된 결과에 대한 조건을 붙이게 됩니다. 조건에 대해서 들어가는 게 where도 우리가 배웠었고요. 지금 배우고 있는 해빙도 그룹 단위입니다. 근데 where는요. 이런 튜플 하나하나에 대한 조건을 거는 거고 해빙은 그룹에 대한 이런 인사, 개발, 기획이라는 그룹에 대한 조건을 거는 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다시 봐볼게요. 직원이라는 테이블에서 부서로 그룹 파일을 합니다. 그룹화를 해요. 근데 자, 조건이 걸렸어요. H가 그 다음이죠. G 다음에 H 해석하는 거예요. 급여의 평균이 1000보다 큰 애들만 출력을 할 거예요. 근데 무엇을 출력해요? 부서랑 급여 평균과 이것을 평균급여로 해서 출력을 하면은 자, 여기서 1000보다 큰 애만 출력하면 되니까 개발과 기획만 출력이 되겠죠. 문장이 길어져도 한 번 해석을 하면 어렵지 않게 해석하실 수 있어요. 그쵸? 자, 한번 다시 봐봅시다. 여기는 직원 테이블에서 부서가 기획이 아닌 애들만 where절로 걸러내요. 그러면 기획이 아닌 애들은 딱 사라지겠죠. 그쵸? 사라지고 여기서 부서로 그룹 바이를 합니다. 그러면은 개발과 인사만 그룹 바이가 될 텐데 그 다음에 급여의 평균이 1000보다 큰 애들로 출력을 해라 라고 하면은 결국은 인사랑 개발 중에 1000보다 큰 애는 개발밖에 없죠. 그래서 개발만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룹 파일절은요. 리소스 소모가 커요. 왜냐면 다 조사를 해서 그룹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리소스 소모가 커서 여기처럼 where절로 나는 기획은 보고 싶지 않아. 그럼 먼저 필터링을 하고 나서 이렇게 튜플 하나하나 필터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수행하는 것이
성능상 유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사례들을 넣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직계함수 같은 이런 에버리지, 카운트, 썸 이런 직계함수는요 외열절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외열절은 튜플 단위로 뽑기 때문에 하나의 인풋이 하나의 아웃풋이 되는 형태를 가져요. 근데 해빙절은요 여러 개의 인풋이 하나의 아웃풋으로 튀어나오죠. 즉 다중행 관계를 갖게 됩니다. 다중행 함수 관계를 갖게 돼요. 그래서 해빙절에서는 사용할 수 있더라 라는 것도 이 문법상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올더 바이 절인데요. 올더 바이 절은 정렬이에요. 정렬. 자, 다시 적을게요. FWGHSO. 요거는 시험 볼 때 적고 시작하셔도 돼요. 직원이라는 테이블로 가서 W 없고 G 없고 H 없으니까. 그 다음에 S. 그러니까 4번이랑 급여를 출력해. 근데 출력할 때 어떻게 해? 마지막. 올더바이 정렬은 마지막이죠. 마지막에 급여로 정렬을 좀 해봐. 그러면 출력을 하는데 정렬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값은 오름차순이에요. 올라가는 순으로 정렬을 합니다. 자, 근데 내가 내려가도록 출력을 하고 싶으면요. 뒤에 DESC를 붙이면 내려가는 순으로 정렬을 하게 되고요. 혹은 급여는 내려가게 하고 보너스는 올라가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출력을 어떻게 해요? as 연봉, 급여는 연봉으로 별명을 붙여서 출력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급여를 먼저 내림차수를 정렬하고 급여가 같은 값이면 연봉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겠다라는 순서도 정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혹은 컬럼 번호를 활용해서 정렬도 가능해요. 4번, 1번, 급여가 2번, 보너스가 3번이니까 자, 급여 DESC, 보너스 ASC 이러지 말고 2DESC, 3ASC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해석을 해볼게요. 직원이라는 테이블에서 부서로 일단 그룹바이를 해요. 그룹화를 시켜요. 그 다음에 출력을 합니다. 부서도 출력하고요. 평균급여도 출력을 합니다. 근데 얘를 평균급여를 내림차순으로 해서 출력을 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부서별 평균급여로 그룹한 후에 평균급여로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올더바이절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은 정말 중요하니까 보면요. 셀렉트절보다 나중에 수행돼요. 이렇게 보면요. 셀렉트절보다 유일하게 나중에 수행되는 애가 올더바이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붙은 별명을 요 앞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었지만 얘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셀렉트에서 어떤 별명이 붙었는지 아니까. 그래서 셀렉트절에서 선언된 별칭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룹바이절보다 나중에 수행되므로 집계함수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 집계함수 사용합니다. 왜냐면 그룹바이 나중에 시행됐기 때문에 집계가 이미 되어 있어서. 그리고 별칭 사용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에버리지 급여가 평균급여잖아요. 그럼 여기 대신에 평균급여라고 적어도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정렬 순서는 숫자형이나 문자형이나 날짜형이나 널은 각각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더라 라는 것도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고, 다음은 조인입니다. 조인은 1과목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정규화를 통해서 테이블들이 분리가 됐으면 이 테이블들끼리 서로 연결을 해서 하나의 결과로 보여줘야 되는 게 바로 조인이에요. 그래서 이퀴 조인과 논 이퀴 조인이 있는데, 이퀴 조인은 연산자 등호를 활용하고요. 논 이퀴 조인은 비교 연산자, 비트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비교하는 연산자를 사용해서 조인을 합니다. 프롬부터 해석을 하는데요. 직원을 부서라는 테이블과 조인을 할 겁니다. 자, 얘와 얘를 조인을 할 거예요. 즉 연결할 거예요. 연결할 건데 직원의 부서 아이디랑 부서의 부서 아이디, 즉 직원의 부서 아이디와 부서의 부서 아이디가 같도록 조인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같은 애들끼리 조인을 해서 출력을 할 건데 직원의 이름과 부서의 부서명을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홍길동 임꺽전 이순신은 직원에서 오게 되고요. 직원의 이름이니까. 그리고 부서의 부서명은요. 홍길동의 부서는요. 인사가 오고 임꺽정의 부서는 부서 아이디 10이니까 인사가 오고
이순신의 부서 아이디는 20이니까 개발이 오게 되겠죠. 이게 바로 조인이 되는 겁니다. 자, 논이 이퀄 조인은요, 비교 연산자를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from 학생, 근데 별명을 줬습니다. 뭘로 줬어요? 학생이란 테이블을 S라는 것으로 별명을 줬어요. 그리고 성적 기준과 조인을 할 건데 얘는 G라고 별명을 줬네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 S 점 점수가 between G 최소 점수 and G 최대 점수예요. 그리고 최소 점수와 최대 점수 사이에 있는 애들에 대한 이름, 점수, 성적을 출력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85점은요 80점과 89점 사이인 B가 성적으로 출력되고 73은요 C가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59점은 F에 걸리겠네요. 그래 F에 출력을 하고 92점은요 90점과 100점 사이에 걸리니까 A가 출력이 된다 라는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non equal join이 된다. 다양한 DBMS들이 있습니다. 오라클도 있고 SQL 서버도 있고 많은데 이러한 DBMS마다 조인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표준으로 정립한 조인이 바로 이 표준 조인이 되고요. 프롬절 조인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자,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조인은 이너 조인이라고 있는데 동일한 값이 있는 행만 반환을 합니다. 유징 조건절을 활용할 수도 있고 온 조건절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직원이라는 테이블과 부서를 이너 조인을 할 겁니다. 같은 값이 있는 행만 반환을 할 거예요. 근데 부서 아이디라는 애를 유징 사용해서 반환을 할 거고 이름과 부서명을 출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부서 아이디가 각각 같은 애들끼리만 출력을 하면 되겠죠. 자, 널은 당연히 없으니까 무시하고 그러면 홍길동, 이순신만 각각 튀어나오면 된다. 이게 바로 유징 조건절이고요. 온 조건절은 컬럼명이 다르더라도 조인 조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부서 아이디라는 애가 같기 때문에 활용을 했는데 얘는 직원에는 부서 아이디가 있지만 부서 테이블에는 아이디밖에 없습니다. 이래도 조인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온 조건절이다. 그래서 직원 테이블로부터 부서를 조인을 할 겁니다. 어떻게 조인을 할 거냐? 직원의 부서 아이디 얘와 부서의 아이디 얘가 같은 애들끼리 출력을 하는데 직원의 이름을 출력을 하고요. 부서의 부서명을 출력을 하면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근데 여기에 제가 조인이라고 썼고요. 여기는 이너 조인이라고 썼어요. 보통 조인만 단독으로 사용하면요. 이너 조인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널은 조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내추럴 조인이 있는데 동일한 이름을 갖는 모든 컬럼에 대해서 조인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절이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동일한 컬럼을 찾아다가 조인을 하게 돼요. 자, 직원이란 테이블과 부서라는 테이블을 내추럴 조인을 시키면은 딱 보고선 두 테이블을 봅니다. 그 다음에 부서 아이디가 똑같네? 그럼 얘로 조인 시켜야지. 그래서 조인을 시키면 결과가 틱 하고 튀어나오는 게 내추럴 조인입니다. 그리고 크로스 조인은요. 모든 조합을 출력을 해요. 학생과 과목을 크로스 조인하면요. 학생의 홍길동 하나, 둘, 세 개 만들고요. 이순신 또 하나, 두 개, 세 개 만듭니다. 그럼 총 6개가 튀어나오죠. 이게 크로스 조인입니다. 이거를 파르시안 프로덕트 연산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은 아우터 조인입니다. 아우터 조인은 조인 조건에서 동일한 값이 없는 행도 반환할 수 있다 라는 특징이 있는데 또 사례로 봐볼게요. 레프트 아우터 조인, 라이트 아우터 조인, 풀 아우터 조인이 있습니다. 학생과 과목을 조인을 할 건데 레프트 조인을 할 거예요. 지금은. 그럼 왼쪽 테이블이 기준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학생이 왼쪽이고 과목이 오른쪽에 있죠. 그렇죠? 이 조인이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학생이 왼쪽, 과목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럼 학생이 지금 기준이 되는 거예요. 레프트 조인이니까. 학생을 기준으로 하는데 과목 아이디가 같은 애들을 조인을 해서 이런 것들을 출력을 할 겁니다. 근데 레프트 아우터 조인은 학생 왼쪽에 있는 애들은 다 출력을 해줘요. 다 출력을 해주고 만약에 여기에 라이트 조인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다 출력을 해주고 3은 일치하는 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풀 아우터 조인은 레프트 아우터 조인과 라이트 아우터 조인을 합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인은 1과목에서도 언급을 했고 2과목에서도 나오지만 정규화를 한 순간 조인은 필연적입니다. 왜냐하면 테이블이 분리가 돼 있는데 분리된 테이블을 합쳐서 가져오는 경우는 상당히 자주 있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조인은 반드시 시험 문제에도 정말 많이 출제가 되니까 확실하게 습득을 해두세요. 그 다음은 서브 쿼리가 있는데 서브 쿼리는 메인 쿼리, 하나의 쿼리문 안에 또 다른 쿼리문이 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서브 쿼리라고 부르는데 서브 쿼리의 종류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요. 자, 일단 해석 먼저 해봅시다. 첫 번째, 직원 테이블로 가요. 그래서 연봉이 이런 것보다 큰 애들로 조건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다시 해석을 해야겠죠. 직원 테이블로 가서 평균 연봉이 연봉보다 큰 애인 조건들을 걸리고 나서 이름과 연봉을 출력해라. 그러면 직원 평균 급여는 5,500이 돼요. 왜? 다 더해서 4로 나누면 5,500이 되죠. 즉, 이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게 5,500이 튀어나온다라는 거거든요. 또 5,500보다 큰 애, 연봉이 5,500보다 큰 애 구해봐라 라는 소리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은 김 과장이랑 이 부장이 구해지겠죠. 자, 이게 서브컬입니다. 지금은 행이 5,500이라고 하나의 값만 반환이 됐습니다. 그쵸? 5,500이라고 하나의 값만 반환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요. 자, 직원이라는 테이블에서 부서 아이디, 직무 아이디가 속해 있대요. 어디? 요 서브쿼리문에 속해 있냐. 인사팀 업무로 갑니다. 인사팀 업무로 가서 부서 아이디, 직무 아이디 보면요. 요게 있죠. 그쵸? 그래서 인사팀 업무 테이블에 있는 부서 아이디, 직무 아이디는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얘에 해당되는 직원을 구해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0J1, 30J3, 10J1, 30J3에 있는 애들 김사원, 서대리, 이부장을 가져와라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쿼리문 안에 하나가 더 추가됐을 뿐이지 우리가 하는 행위는 쿼리문을 2번 해석하는 것밖에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셀렉트문은 다중열이 출력이 됐죠. 그래서 다중열 서브 쿼리라고 불리는 거고요. 자, 그 외에 정말 많은 서브 쿼리들이 있는데 이 서브 쿼리들에 대해서는 각각 제가 설명을 다 달아놨습니다. 여기 설명 다 달아놨으니까 설명 보시고 제가 한 것처럼 하나 봐가면서 해석을 해나가면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수 있고 결과를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설명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 제가 in만 가르쳐 들었지만 any, all, exist 이런 애들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any가 들어갈 수도 있고 all이 들어갈 수도 있고 exist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문법들도 학습을 해 두시고요. 여기서 제가 인라인 뷰 하나만 볼게요. 자, 인라인 뷰는요. 요 from절에 서브 쿼리가 들어가 있으면은 인라인 뷰가 됩니다. 인라인 뷰라고 하면요. 얘가 테이블이잖아요. 그쵸? from절에 있는 애들은 테이블이잖아요. 그리고 직원이란 테이블을 보는데 여기는요. 부서라는 테이블에서 지역이 서울인 애들만 부서 아이디야, 부서명을 출력한 테이블이 생성이 됩니다. 자, 다시 보면은 요 셀렉트 문을 하면요. 부서 아이디, 부서명 이렇게 돼서 출력이 되는데 부서 아이디 10 서울, 30 서울, 지역이 서울인 애들만 출력을 하니까 이런 테이블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서브 쿼리로. 근데 얘는 사실 제가 테이블이라고 얘기했지만 테이블이 아니고요. 얘는 뷰입니다. 뷰라고 불러요. 자, 테이블과 뷰는 무슨 차이냐? 테이블은요. 실제 데이터가 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런 부서라는 애랑 이런 직원이라는 테이블은요. 이미 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셀렉트 문으로 부서라는 테이블에서 일부만 뽑았잖아요. 이 일부만 뽑아온 애는 실제적으로 디스크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부서라는 테이블이 이미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데 이 디스크에 저장된 애에서 일부만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성된 거예요. 이게 뷰거든요. 즉 디스크에 저장된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부서에 있는 애 중에 일부 데이터만 가져와서 나한테 눈으로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뷰를 활용하는 것의 장점은 뭐냐? 일단 부서 테이블 전체를 보여주지 않고 내가 일부만 보여주죠. 그래서 보안성이 높고요. 그리고 독립적입니다. 구조 변경 시에 부서 테이블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해요. 얘네만 보여주고 싶은데 얘네 테이블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편의성이 있죠. 쿼리가 단순해집니다. 이 뷰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뷰를 활용해서 다시 쿼리를 돌리면은 훨씬 단순하게 쿼리문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개념이니까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 집합 연산자가 있는데요. 집합 연산자는 요 그림으로 그냥 대체를 하겠습니다. 유니온 올이나 유니온은요 합집합이고요. 인터섹트는요 교집합이고 마이너스는 차집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그룹 함수입니다. 그룹 함수는 그룹 바이 절에서 여러 행을 하나의 결과값으로 요약하는 함수다 해서 앞에서 직계 함수로 그룹 바이를 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외에도 롤업이나 큐브, 그룹핑 셋 등의 함수가 존재를 하는데 자, 롤업이라고 하면요 컬럼 1, 2인 경우 컬럼 1, 2, 컬럼 1 전체 행순으로 그룹화를 합니다. 한번 봐볼게요. 판매라는 테이블에서 그룹 바이를 하는데요. 어떻게? 지역과 상품으로 롤업 그룹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보여줘요. 어떻게 보여주냐? 지역도 보여주고요. 상품도 보여주고 가격의 합을 통합이라는 별명을 사용해서 보여줘요. 근데 어떻게 보여준다고 했어요? 컬럼 1, 2 먼저 보여주고 컬럼 1 보여주고 전체행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역 상품 그룹화해서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지역 보여줘야겠죠. 컬럼 1 보여줘야 되니까 지역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전체 그룹화된 거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롤업의 특징은 뭘까요? 얘네 둘을 바꿔서 표현을 하면은 결과가 달라지겠죠. 왜? 지역 상품, 지역 전체가 아니라 지역 상품, 상품 전체로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요 특징 때문에 그래요. 그쵸? 첫 번째 컬럼을 보여준다 라는 이런 특징 때문에 롤업은 컬럼 순서가 변경 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큐브는요? 큐브 컬럼 1, 2인 경우에는요. 컬럼 1, 2 보여주고 컬럼 1 보여주고 컬럼 2 보여주고 전체행 보여줍니다. 즉 그럼 지역 상품을 큐브로 활용해서 그룹화를 하면 지역 상품 그룹화 먼저 보여주고 지역 보여주고 상품 보여주고 그 다음 전체 보여준다 라는 게 큰 차이점. 요 둘의 정말 큰 차이점. 그래서 결국 큐브는 조합 가능한 전체 경우를 그룹화하고요. 둘을 바꿔도 결과는 똑같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전체 경우를 다 보여주니까. 롤업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룹핑 셋이라고 있는데 그룹화의 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룹핑 셋을 통해서 지역 상품, 상품, 그 다음에 가로는 널 혹은 가로는 전체 그룹화를 수행을 하거든요. 그럼 이 순서대로 그냥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지역 상품 먼저 그룹화해주고 상품 그룹화해주고 전체 그룹화해주고 이것은 내가 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윈도우 함수입니다. 윈도우 함수가 있는데 얘는 그룹화를 하지 않으면서도 계산된 값을 반환하는 함수다 라는 측면이 있고요. 자, 순위 함수가 있는데 얘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한번 해석해보세요. 크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올더 바이 점수니까 점수 순으로 일단 나열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높은 애부터 낮은 애로 내림차 순으로 정렬을 한 다음에 등수를 매길 건데 등수를 어떻게 매길 거냐라는 겁니다. 자, 랭크로 매길 거냐, 로우 넘버로 매길 거냐, 댄스 랭크로 매길 거냐 라는 거를 보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정말 중요하니까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고요. 자, 집계 함수.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 집계 함수는 그룹 바이 절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룹 바이 없이도 집계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오버를 활용해서 판매 테이블로 가서요. 지역, 직원, 판매
그리고 판매액의 총합을 오버를 활용해서 총판매액으로 출력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럼 총판매액 쭉 나오죠. 이거 다 더한 값이 여기 튀어나온다 라는 거고요. 여기에 파티션 바이라고 붙으면요, 이제 지역별 합계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애들끼리는 판매액이 합쳐져서 출력이 되고 경기에 있는 애들도 합쳐져서 금액이 출력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더 바이를 붙이면요, 판매액 기준 오름차순으로 누적 합계를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판매액이 정렬이 되고 올더 바이를 통해서, 그리고 합계가 누적 판매액으로 출력이 된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행간의 참조함수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례를 보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보면요, LAG 매출은요, 이전 매출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파티션 바이 직원 해서 직원 단위로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홍길동의 이전 매출을 여기에 찍어주는 거고, 인국정의 이전 매출을 찍어주는 겁니다. 그럼 리드 매출은요, 다음 매출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매출을 가져다가 적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은 first value가 있는데, first value는 첫 번째 값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출을 가져다가 쓰겠다. 홍길동의 첫 번째 매출을 가져다가 쓰고요, 인국정의 첫 번째 매출을 가져다가 쓰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윈도우 함수에는 정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바로 현재행까지만 제한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윈도우 함수는요, 이렇게 한 줄씩 실행이 돼요. 한 줄씩 실행이 되는데, 이렇게 한 줄씩 실행이 되다 보니까 요 줄이 실행됐을 때는 요 앞쪽까지만 바라보고요, 그 다음 줄이 실행됐을 때는 요 앞쪽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요 다음 줄이 실행되면은 요 앞쪽만 바라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라스트 밸류는요, 처음 매출이 아니라 마지막 매출을 보고 싶어요. 근데 자, 여기서 실행된 애는 마지막을 보지 않고 위에만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라스트 밸류를 실행했을 때 여기가 150, 150, 150이 들어가길 원하지만, 요 뒤는 안 보고 앞쪽만 바라보기 때문에 100이 나오고요. 자, 이게 마지막 매출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라스트 밸류를 써서. 자, 그 다음 얘가 실행이 되면 요 앞에만 바라보기 때문에 200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실행이 되면은 요 앞쪽만 바라보고 마지막 값을 보기 때문에 150이 들어옵니다. 자,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돼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자기 자신에서 그 전 애들까지만 바라보기 때문에 마지막 밸류는 자기 자신이죠. 그쵸? 나는 150이 여기에 다 들어가길 원해요. 라스트 밸류를 하면은. 왜 마지막 값을 출력하고 싶고 마지막 매출을 표시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문맥상. 그렇지만 범위 자체가 현재 행, current row, 현재 행인 자기 자신이 라스트 밸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라스트 밸류는 범위 지정 키워드가 반드시 사용이 돼야 된다 라고 해서 이 범위 지정 키워드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 지정을 생략을 하게 되면요, rows between unbounded preceding and current row로 동작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자기 자신으로부터 앞쪽만 unbounded preceding, 앞쪽까지만 보게 되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돼서, 위에서는 그런 형태로 다 동작을 한 거를 제가 생략을 하고 설명을 드렸을 뿐이고, 사실 이런 문구가 반영이 되어 있던 겁니다. 여기서 다양한 애들이 있어요. 범위 지정 키워드가. 자, 몇 개 앞만 보겠다. 자, 몇 개 미래를 보겠다. 라고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과거는 다 보겠다. 혹은 미래는 다 보겠다. 라고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한번 봐볼게요. 자, 판매 테이블로 가서요, 날짜랑 매출, 그리고 매출의 평균을 할 건데, 날짜 순으로 일단 정렬을 해서 어떻게 해요? 앞에 하나와 뒤에 하나의 범위에서의 평균만 보겠다라는 겁니다. 즉, 이게 뭐예요? 이동평균 보겠다는 거죠. 앞에 하나, 뒤에 하나, 그리고 자신, 3개의 평균을 구해서 이동평균으로 계산을 해서 넣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현재를 중심으로 앞뒤 하루 포함 평균을 계산하겠다 라는 식으로 범위를 정해줄 수 있다. 자, 밑에도 계속 볼게요.
자, 매출의 합계를 볼 건데요. 이전은 다 볼 거고요. 현재까지 볼 겁니다. 즉 지금까지의 총합 누적을 보겠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누적합으로 계산이 될 거고, 자, 여기는요, 라스트 밸류가 이제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쓰일 수 있냐? 이전까지 다 볼 거고요. 그리고 미래도 끝까지 다 볼 겁니다. 그러면은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얘가 없으면은 현재까지만 보기 때문에 마지막 매출은 150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원하고, 여기는 350이 나오는 것을 원하지만 그렇게 나오지 않고, 얘가 생략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현재까지 해서 앞에만 보기 때문에 여기 100이 나오고, 여기는 200이 나오고, 여기는 150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스트 밸류는 반드시 전체 범위를 보겠다라고 해야 끝까지 다 보니까 마지막 값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넣어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이해가 돼요. 이 부분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자, 이해가 안 되시면 계속 돌려서라도 봐서 이해가 되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 결국은 범위를 지정해준다. 어디서 어디까지 볼지. 그리고 범위를 왜 지정해준다? 얘는 사실 한 줄씩 실행되는 애기 때문에, 한 줄씩 실행되는 애기 때문에 범위가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의 개념으로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비율함수인데요. 비율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엔타일입니다. 엔타일이라고 하면요, 1, 2, 3, 4, 5가 있는데 얘를 3개 등급으로 구분해라 하면요, 3개로 쪼갭니다. 근데 앞에 2개 넣고 뒤에 하나, 이런 식으로 분위가 계산이 돼서 1, 1, 2, 3 이런 식으로 3등분으로 그룹이 나눠지는 게 바로 엔타일이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 다음은 탑 앤 쿼리라고 있는데요. 상위 n개의 데이터를 추출을 해요. 상위 n개의 데이터를 추출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일단은 정렬이 돼야지만 내가 상위 n개를 추출할 수 있겠죠. 근데 상위 n개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쿼리는 DBMS마다 문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법들에 대해서 다 숙지를 하시되 유의사항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덜바이 사용은 필수예요. 왜냐면 정렬 없이 사용하면은 나는 상위 5명을 출력하고 싶은데 정렬이 안 돼 있으면 랜덤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5명만 출력하려고 했는데 5등이 동점자가 있어요. 그러면 1명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그 동점자도 다 출력하려면 위드 타이스를 쓰시면 되고, 그리고 오라클에서는 로우넘을 사용하는데 로우넘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5개가 탑5가 출력이 돼요. 5개가 출력이 되는데, 이거는 같다나 크다 이런 연산자랑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거는 문맥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5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층형 지리가 있는데, 이 계층형 지리는 1과목에서 봤지만 이런 식으로 자기 참조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계층적인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 계층적인 구조에 대해서 내가 탐색을 하기 위해서 계층형 지리를 사용하는데, 이런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키워드들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프리올 같은 경우에는 자식은 부모라고 했으면요, 부모에서 자식 순으로 순방향으로 출력을 하고요. 부모는 자식으로 하면은 자식에서 부모로 역방향 순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로 한번 봐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으니 사례로 한번 봐볼게요. 하원이라는 테이블로 가서요. 자, 직속상관이 is 널인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즉, 직속상관이 없는 사원부터 시작을 해서요. 프리올, 하원 이름은 직속상관. 그러면 뭐예요? 직속상관으로부터 하원 순으로, 그쵸? 부모에서 자식 이름으로 순방향으로 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위치에 따라 이게 순방향인지, 이 위치에 따라 역방향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순방향으로 쭉 출력이 되죠. 사장 다음에 부장, 가장 대리 순으로 출력이 되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사원 이름, 자식에서 직속상관, 부모 순으로 출력이 되는데, 미니가 막내죠. 그쵸? 미니가 막내니까 막내서부터 역방향으로 대리부터 가장, 부장, 사장 순으로 출력이 된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내 경로까지 출력을 할 수 있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프 조인은요, 같은 테이블에 대해서 조인을 수행합니다. 사원이라는 같은 테이블을 E와 M으로 별칭을 전한 다음에 멘토 4번과 4번이 같은 조건을 걸어서 사원 이름과 멘토 이름을 출력하면은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되고, 이것은 자기 참조를 하는 형태로 쿼리가 수행이 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피벗절과 언피벗절인데, 이런 식으로 길게 롱돼 있는 테이블을 와이드하게 바꾸는 게 피벗이고요, 와이드한 테이블을 롱하게 바꾸는 게 언피벗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에 최근에 추가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보고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정규 표현식인데, 정규 표현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외울 것도 많고 정규 표현식 기호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외우려고 하고 다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고, 사실상 나와봤자 한두 문제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점을 맞겠다 이게 아니라면요, 이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정규 표현식 같은 경우는요, 앞에서 배운 라이크 연산자에서 와일드카드 있었죠. 와일드카드 뭐 있었어요? 퍼센테이지나 언더바 같은 거 있었습니다. 얘네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은 읽었을 때 크게 어려운 부분 하나도 없어요. 쭉 읽어보시고, 아, 이 정도는 내가 숙지를 하겠다 라고 하시면 되고, 요 함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설명이랑 예시 다 적어놨으니까 보시면서 요 정규 표현식 기호랑 매칭시켜가지고 한번 학습을 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 관리 구문입니다. 관리 구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 건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설명드릴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설트고요. 얘는 새로운 데이터를 테이블에 추가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insert into 학생 테이블에다가 추가를 할 건데, 5 길동 23 1 이러면 5 길동 23 1 이런 식으로 컬러 값들을 순서대로 입력해서 넣을 수도 있지만, 내가 다 넣을 필요 없이 학번 이름 학년에만 넣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명시를 해주고 값들을 기입하면은 그 명시된 값에 학번에 6이 들어가고 이름에 선영이 들어가고 학년에 1이 들어갑니다. 그럼 나이는 기입이 안 됐으니까 널이 들어가겠죠. 이 차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업데이트는 데이터를 수정하는 겁니다. 학생이라는 테이블로 가서요, 이름이 선영이네 쳤습니다. 여기서 나이를 20살로 업데이트를 시켜버리면요, 널이었던 값이 20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만약에 where절이 없으면요, 여기 다 20살로 바뀌어버리는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으니 이거 조심하시고요. 딜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라는 테이블 가서요, 이름 영이네 지워버려 라고 하면 영이네 지워져 버리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머지는 테이블의 조건에 따라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수정하는 것으로서 학생이라는 테이블과 학생 최신이라는 테이블을 각각 별명을 붙입니다. T랑 S라고 별명을 붙인 다음에, 자, 이름이 똑같은 애는요, 업데이트를 하고요, 이름이 없는 애는 난 매치드죠? 얘는 삽입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민수는요, 존재하니까 20살에서 22살로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거고요. 선우라는 애는 학생이 없으니까 어때요? 값을 인설트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머지가 되는 거고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다음은 트랜잭션 제어문인데, 트랜잭션은 1과목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크게 언급은 하지 않을 건데, 요 엑시드 특성 중요하다고 그랬죠. 1과목에서도 시험에 나올 수도 있지만 2과목에서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외워두시고, 커밋 명령어는 데이터베이스에 영구적으로 반영을 하는 건데, 롤백은 변경사항을 되돌려버리고, 세이브 포인트는 롤백 지점을 정해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 커밋의 개념이 있습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DDL은 무조건 자동 커밋이 수행이 돼요. 근데 DML 같은 경우에는 자동 커밋 모드가 온오프에 따라 롤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SQL 서버는요, 자동 커밋 모드 온오프에 따라 DDL과 DML이 롤백이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할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라클은요, 기본적으로 자동 커밋 모드 오프고요. SQL은 기본적으로 자동 커밋 모드가 온이에요. 그래서 자동 커밋이 된다는 것은 내가 쿼리문을 수행을 하면은 항상 영구적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반영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면은 자동 커밋 모드를 꺼놔야겠죠. 자, 그 다음 DDL인데요. DDL은요, 데이터의 구조, 스키마가 뭐였어요? DB 설계도라고 제가 1과목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는요, 새로운 테이블을 생성을 해요. 어떻게 생성을 할 거냐? 학번이라는 컬럼을 만들 건데요. 프리메어리 키, 9키로 지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학과를요, 외래키로 설정을 할 거고요. 이 외래키는요, 학과 리스트에 있는 학과를 가져옵니다. 즉, 학생 테이블을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학번이라는 속성이 들어가 있고 또 여러 개 뭐 이름, 입학일, 주소 다 있고 여기에 학과라는 속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속성은요, 얘가 주키가 되는 거고 얘가 외래키가 돼 있는 건데 외래키는 다른 테이블의 주키를 참조한다고 그랬죠. 요게 어떤 테이블을 참조하냐? 학과 리스트라는 애가 있고 이 테이블에 학과라는 주키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요, 다 데이터 타입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데이터 타입을 의미하고 여기에 난너를 넣었다는 것은 학과나 성별 그리고 이름 이런 데는 널 값을 넣을 수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값이 들어가야 된다 라는 거고, 유니크는요, 중복 값이 없도록 설정해야 된다. PK는요, 개체 무결성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지금 1과목이랑 다 이어지는 거예요. 개체 무결성이라고 했어요. 개체 무결성은요, 중복이 없어야 되고요, 널 값이 있으면 안 됩니다. 대신에 유니크는요, 중복이 있으면 안 된다 라는 의미가 되지만 널 값은 가능하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체크는 가질 수 있는 값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성별에는 M, F밖에 저장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PK는 개체 무결성을 보장하고 FK는 참조 무결성을 보장을 해서 요 학과가 FK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요 학과 리스트에 없으면은 학과는 값을 넣을 수가 없겠죠. 이게 참조 무결성이었어요. 데이터 유형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이블명과 컬럼명 정의식 기본규칙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 읽어보시면 되고,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할 때는 add, modify, drag column, rename column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테이블에서 학생 테이블을 참조하는 경우에는요, 참조 무결성이 걸려있기 때문에 삭제가 못해요. 그럴 때는 cascade constraint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은 제약 조건도 같이 삭제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트렁케이트는 테이블 안에 모든 데이터를 삭제해버립니다. 근데 테이블의 구조는 유지해요. 즉, 이렇게 테이블이 있으면은 여기 컬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름, 성별, 나이. 여기 있는 데이터만 싹 날려버리고 이 스키마 구조는 그대로 유지시켜 버린다 라는 게 트렁케이트입니다. 자, 근데 트렁케이트는요, 딜리트와 달리요, 바로 지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롤백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DCL입니다. 얘는 사용자의 권한을 관리하는데요. 그란트는 권한을 부여하고요, 리보크는 권한을 회수합니다. 읽어보시면 다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는데, 야, 이 권한 부여 옵션, 이 부분이 좀 시험 문제에 나오면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with grant 옵션이 있고 with admin 옵션이 있어요. with grant 옵션은요, 자, grant select on 학생 to user 1 with grant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 테이블에다가 유저 1에게 셀렉트 권한을 줬어요. 이 권한을 근데 with grant 옵션을 통해 다른 사용자에게도 부여할 수 있는 기능을 준 겁니다. 근데 유저 1이 그래서 내가 권한을 받았으니까 유저 2한테 권한을 줬어요. 그러다가 유저 1의 권한이 회수되면요, 유저 2도
권한이 회수돼서 셀렉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유저1이 유저2한테 권한을 줬다가 회수당하면 같이 회수가 당해요. 그런데 with admin 옵션은요. 자, grant DBA to user1 with admin 옵션이라고 하면요. 유저1에게 DBA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권한을 with admin 옵션 부여할 수 있는 다른 사용자에게도 부여나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유저1이 유저2한테 이제 권한을 줬어요. 내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용자한테도 줬습니다. 그러다가 유저1이 권한이 회수가 됐으면요. with grant 옵션은요. 유저2도 회수가 됐지만 얘는 유저2는 회수가 되지 않고 권한은 유지된다. 이 차이가 있다. 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과목에 대한 요약 강의가 끝났는데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명령어와 문법들 그리고 문장 구조들을 해석하는 것들과 사례들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아 그렇구나 라고 그냥 외우고 들어가면요. 시험장에 다른 응용되는 애들이 나왔을 때는 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꼭 문제를 풀어보시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실습을 해서 커리문을 작성을 해본다든지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시고 들어가셔야 그것들을 활용해서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게 되고 충분히 그러면 시험을 쉽게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